네,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또 K&L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뭐 두 가지 큰 건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네. 여객기가 큰 사고를 겪는 바람에 179명 사망자가 발생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0시에 청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체포영장을.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네. 이 두 가지 건이 지금 동시에 지금 발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소리가 안 난다고 하네요. 네. 소리. 됐습니다. 네, 소리 나나요? 네. 소리. 네. 자, 어제 오늘 사이에 두 가지가 소리 다시 나시나요? 네. 난다고요? 네. 나옵니다. 소리. 네. 어제 오늘 사이에 두 가지. 어제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무안공항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아침 9시에 사고가 났는데, 예. 이 무안공항이 원래 국제선이 취항하던 공항이 아니고 이게 고추말리는 공항이었는데, 네. 갑자기 국제선이 취항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고추 건조기라고 네. 놀림받았던 공항인데요. 네. 실제로 비행기 이착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주변 농민들이 그냥 말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제 어떤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할 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부터 중요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우한 코로나라고 불렀어요. 네.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주사파들이 억지로 그걸 이름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서 그냥 팬데믹이다 이래 네.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냥 항공사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서 지금 정부 주사파들이나 이런 기성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제주 항공 참사처럼 자꾸 보도를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무안 참사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 변호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항공기 사고는 원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표하는데 짧아야 6개월, 길면 3년, 5년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전 세계 항공기 사고는 대개 세 개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돼 있어요. 네. 첫째가 비행기 결함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항공사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기장, 부기장을 비롯한 정비. 승무원들과 항공사 소속 정비사들의 정비 문제. 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항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또는 공항의 관제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비상 시스템 있잖아요. 소방 관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알려진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입니다만 그 정보들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저는 이거는 기체 결함은 예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제주 항공사의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무안 공항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안 참사라고 일단 부르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의 근거에서 볼 때 적합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안공항이 대로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는 국내 공항 중에서 활주로가 제일 짧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 짧습니다. 2.8km인데 2.8km, 2,800m. 근데 이제 인천공항 경우가 3.9km죠. 김포공항도 한 3,6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천이나 김포처럼 이게 국제공항이고 명실상부하게 국제공항 역할을 하는 데는 대개 3,000km는 기본으로 넘어요. 3.5km 이상 넘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활주하는 양력을 받을 때 필요한 기구, 기리들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 양력을 받는데 더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주로가 길 수밖에 없어요. 짧은 데는 그러니까 747은 아예 취향을 못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이 2.8km에는 아예 400톤 이상의 747은 아예 그 네. 기양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무안공항은 그 작년부터 이게 활주로 확장을 시작해가지고 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활주로 일부를 아마 그 사용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00m 정도의 활주로를 사용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실제로는 2.5km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공항은 대개 4km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턱없이 짧아요. 그런데 명칭은 무안국제공항이라고 공항을 지을 때부터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광주공항도 있고 여수공항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국내선만 취항하니까 국제자가 안 붙거든요. 네. 그런데 무안에는 굳이 국제자를 붙였는데 이게 1999년에 김대중 때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007년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공항이 이제 문을 열었어요. 네. 그럼 2007년부터 시작하면 17년이잖아요. 네. 17년간 국제선 운항이 한 번도 안 됐던 공항이에요. 네. 우선 정기적인 국제선 운항이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국제선 정기적인 이제 전기 노선이 네. 개설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난 12월 7일, 그러니까 이번 달 12월 7일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 그때 이 국제 전기 노선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방콕과 무안의 국제 전기 노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국제 전기 노선이 시작되고 딱 21일 만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착륙하는 비행기 자체가 국내선이고 국제선이고 그동안은 다 국내선만 떴는데 네. 국내선도 워낙 뜨문 뜨니까 네. 농민들이 고추 말리기 좋다 그래서 말렸던 거예요. 예, 그랬던 공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제공항의 국제 전기 노선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국제 전기 노선이 취항하자마자 21일 만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활주로 길이뿐만 아니라 이 무안이 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 바다와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네. 곳이거든요. 주위에 뭐 그 조류 서식지가 한 4군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또 무슨 습지 그런 데다가 또 예. 보호해 달라고 또 거기 예, 신청도 했더라고요. 예, 다 꽉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죠. 무안 습지의 면적이 113km 제곱미터인가 그래요. 네. 굉장히 넓은 습지를 갖고 있고 습지가 있으니까 겨울 철새들이 여기 와서 북쪽에서 날아와 갖고서 쉬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저 밑으로 날아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습지 인근에 관찰된 겨울 철새가 12,000마리 정도가 매년 관찰이 돼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12,000마리의 철새 때 보통 철새는 그 날아다닐 때 보면은 뭐 적게는 7, 8마리, 많게는 때로 몰려다니죠, 수십 마리가 때로 네. 몰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항에서는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 뭐 공군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저 비행장에 근무하는 공군 사병들이요. 사병들이 새떼 쫓는 사병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보통 작은 네. 군사공항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한 소대가 새떼를 쫓아요. 보통 네. 2, 30명이 네. 새 쫓는 특별 부대 역할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도로 확인된 바로는 무안공항은 4명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건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전자식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 수가 적을 수 있지만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거의 그런 전자식 장비가 그 공항 점검의 보안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다 적시했음에도 제대로 장비가 안 갖춰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마지막에 그 탑승객 중에 가족 단톡방에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조류 충돌로 기내에서 방송을 했는데 근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하는 농담조의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직 네. 확정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조류가 갑자기 올해만 날라왔겠냐? 1999년에 무안공항을 처음에 할 때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 타당 조사도 하고 네. 환경 영향 평가도 하잖아요. 네. 이른바 예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게 겨울 철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그 지역이라 이게 위험하다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연간 이용객 수를 850만인가 뭐 이렇게 960만인가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실제로는 20만. 실제로는 작년 경우가 24만 6천 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거니까 4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그 예타를 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 밀어붙여서 공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니 공항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비행기 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용객들이 거의 없으니까 비행기가 이착륙이 안 되는 거고 민간 항공사 입장에서 돈 안 되는데 왜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거의 문 닫을 직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2020년에 지금 광주시장 하는 강기정이가 갑자기 이거를 국제공항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광주의 송정리역 근처에 보면은 그 광주 군사공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간공항이랑 같이 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국내선인데 얼마 안 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전하자고 하면서 무안으로 합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무안국제공항화라고 하는 것이 그 호남 광주 인근 지역에 전라남도 인근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다시 됩니다. 이게 2020년에 이제 강기정이 질른 거예요. 광주시장. 그리고 나서 그 한 1년 반 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2022년에 이재명이가 2월 달에 불과 그 대통령 선거 한 보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하자. 아시아나의 거점공항으로 하자. 당시에 그 카라고 아시아나가 합병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간신히 매듭지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합병이냐 아니면 독자 생존이냐 이런 얘기할 때 아시아나의 그 거점공항으로 하자. 이러면서 국제공항화를 위한 청사진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인근의 활자로도 다시 또 늘려야 되고 인근에 이 인천국제공항처럼 그 면세점도 대규모로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안군의회가 온통 힘을 모아가지고 이 국제 전기 노선을 취향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을 가결한 이 12월 7일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대통령 몰아내기를 위한 음모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들 그 지역에 국제공항 명실상부하게 만들자, 국제 전기 노선 확정하자. 이거 이 노선 하나 확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밀어붙여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로 방콕 무안 노선이 취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일 만에 이 대참사가 났으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나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안 분들은 이걸 하나갑 공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 그런데 강기정이가 2020년에 그렇게 국제공항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이름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요. 그래서 김대중, 하나가, 강기정 그리고 이재명까지.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이거를 국제공항화를 다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재명까지 4명에 걸친 이 좌파 이 정치인들이 지금 무안을 지금과 같은 이 전혀 내용은 받쳐지지 않는데 실제로는 국제선이 정기적으로 취항을 하다가 대참사가 나는 이 예정된 인재, 예고된 인재의 주범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항공 사태라 불러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보잉 사태라 불러도 안 된다. 이거는 무안 참사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불러야 이 참사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무안 공항에서의 대처가 사실 뭐 일반적이지 않았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점이 뭐 속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 뭐 성급하게 뭐 결정 뭐 이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동체 착륙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뭐 비행기에서 기름을 좀 버리고 그리고 이 마찰 좀 줄이기 위해서 무슨 폼 같은 걸 좀 뭐 뿌려서 깔고 그리고 최소한 이 벽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활주로 끝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비행기가 혹시 활주로를 넘어서더라도 그냥 흙바닥으로 더 미끌려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동체 착륙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똑같은 기종으로 뭐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한 2번 이 동체 착륙을 했는데 네. 활주로를 벗어났는데도 네. 사고가 안 나고 그냥 승객들이 다 구출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벽을 어떻게 또 설치를 해놔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우선 이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이 불가피할 때는 이게 마찰열 때문에 화재가 날 위험이 많으니까 가장 휘발성이 높은 게 항공유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쓰는 휘발유하고 다르거든요. 휘발유보다 그러니까 훨씬 이 높다고. 휘발유를 공중에서 이거를 뿌려서 네.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이제 이게 분말이 돼 버려 가지고 문제가 안 생겨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비행기 이 규정은 그 공중 분사 장치가 없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이 규정의 경우에는 동체 착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회를 더해서 네. 다 쓰고 내린다. 비행기 그 휘발유를 다 쓰고 네. 내리도록 돼 있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항공유라고 하는 게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 예정에 없는 비행을 한 20-30분만 더 해도 비행기 휘발유가 다 떨어질 정도로 딱 네. 정량을 채워서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바퀴만 더 선회해서 다 쓰고 내려도 이 정도의 그 대형 화재 참사는 없었을 거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조류 출현의 경고를 관제탑이 하고 네. 2-3분 후에 이게 충돌이 그 조류가 엔진에 들어갔든지 또는 충돌이 있어서 화재가 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선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한 바퀴 선회를 하려다가 낮은 네. 고도로 그냥 착륙을 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6,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갖고 있는 기장과 1,000시간 넘는 그 부기장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금 다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승객의 안전과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조종관을 잡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네. 근데 이 경우에 사실 비행기가 막 엔진에 불이 나고 저 고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할 때 기장과 부기장이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도 네. 관제탑에 관제와 안내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 비행기 경우에도 관제탑의 안내를 받아서 원래 들어가는 01번 활주로가 아니라 19 활주로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관제탑의 관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관제탑의 관제 요원들이 최소한 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굉장한 경험이 많거나 또는 이런 비상사태를 한두 번이라도 좀 겪었거나 이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나은 방법의 유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동체 착륙은 했는데 동체 착륙은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활주로가 워낙 짧다 보니까 그리고 제동 장치가 말을 안 들었는지 그래서 시속 200km 속도로 그 공항의 담장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진짜 폭발하다시피 네. 그리고 대다수의 사망자들이 그 충격으로 다 튕겨 나가서 네. 근데 비행기 높이가 꽤 높잖아요. 네. 한 2-3층 높이는 되니까 여기서 안 그래도 불이 나고 잔뜩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튕겨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원 사망에 이르렀다. 2명을 빼놓고. 네. 그러니까 이 2명은 맨 꼬리 쪽에 안전벨트 하고 있던 분들이 그 꼬리 쪽에 떨어져 나가면서 다행히 부상만 입고 살아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거는 공항의 구조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그 참사를 설명할 수 없다. 네. 사고 원인은 조류라 하더라도 그 조류도 무안공항을 거기에 설치할 때부터 그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는데도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였으니까 네. 이 조류 충돌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무안공항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무안공항을 운영해온 그 공항 관계자들의 문제, 네. 그리고 이걸 사실은 정치 논리로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지방공항이 14개인데 그중에 정치 논리로 선심성으로 선거 때 표받기 좋으니까 해서 만든 공항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언제든 사고가 나지 했는데 결국 나게 된 거예요. 공항 3개 빼놓고 다 적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주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네. 인천공항 이렇게 4개 빼놓고 다 적자다. 네. 그거 자체가 아니 이 좁은 땅에 공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네. 뭐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무안공항은 주위에 공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억지로 만들어낸 거라서 네. 예, 더군다나 지금 많은 이제 해외 전문가들, 해외 조종사들이 이 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특히나 저 맨 마지막에 제방과 콘크리트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게 황당하다. 네. 예, 나름 이 상황을 보면 활주로 중앙에 정확히 동체 착륙을 시켰기 때문에 네. 충분한 공간만 있었다면 동체로 해가지고 밀고 가면 네. 불이 나진 않았을 거다. 그렇죠. 폭발하거나. 적어도 이게 정면 충돌로 인한 이 큰 불이거든요. 네. 이거는 막았을 거다. 지금 그 전체 영상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MBC가 처음에 보도했던 영상에는 폭파 장면까지 나오는데 정말 속도를 거의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벽에다 대고 완전히 갖다 들이받아서 그 엄청난 폭발이 나는 예.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착륙할 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방 설치는 아마 반대쪽에 있었을 거죠. 네. 정상적으로 착륙을 하면은 그 제방하고 관계없이 네. 역방향으로 갔을 테니까 네. 이제 그런 점들까지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가 왜 활주로 끝에 저런 벽을 설치를 해놨냐. 네. 원래는 그냥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당연한 그렇습니다. 거다. 예. 뭐 꼭 활주로를 자체를 늘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잔디밭으로만 조성이 돼 있었어도 네. 잔디밭은 콘크리트에 비해서 훨씬 마찰력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충격에 크게 큰 화재가 나거나 그럴 일도 없으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공간들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벽을 만들어서 들이받게 만들어놨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활주로가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제선 유치한 부분. 지금 뭐 제주도에 있는 제주공항조차도 3,200m인데. 예, 그렇죠. 예. 네, 그것도 근데 좁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짧다는 얘기가 예, 많았거든요. 짧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짧다고. 제2공항을 지금 만들려고 네. 그동안 몇 년이나 시도했다가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사실은 뭐 전문가들은 당연히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이제 저 같은 일반 승객도 타보면 네. 알아요. 네. 타보면 안다고요. 이렇게 짧은 데서 아니, 과연 이게 내릴 수 있나? 네. 그래서 전부 이 무안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사고가 나자마자 네. 현지로 본인이 이제 급히 출동을 해서 네. 현재 상황을 수습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은 사고가 나온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뭐 국민을 향해 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또 올려놓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고가 9시 3분에 났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이 미디어 시대에는 사고 직후부터 이게 방송이 바로 되잖아요. 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고 보고를 받고 중대본을 꾸린 거가 9시 40여 분입니다. 네. 중대본을 꾸렸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한 10분여 있다가 10시 10분경에 이재명이가 올린 글이 바로 그 글이에요. 네. 69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미국을 무슨 뭘 향해서 쏘라지? 예. 내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쏘라. 네. 내일을 향해 쏘라. 네. 저 영화가 그래 언제쯤 영화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저 제목은 안 기억을 해요. 갱스타 영화인데, 네. 은행 강도 다룬 영화인데. 저거를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10분 만에 글이 삭제됐다 그러는데 네. 아마 이재명이가 올린 글이니까 개딸들도 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볼 거예요. 네. 보고 누군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무안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고 이재명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내렸겠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부랴부랴 최고위원회 소집하고 뭐 전라남도 도청인 도당위원장, 도당위원회, 민주당 전남 도당 사무실이 무안에 있다고 그걸 핑계로 무안에 급하게 내려가요. 네. 근데 현장에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이 정치 행태를 이재명이가 보인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재해 대비 예산도 1조 원인가를 깎았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도 그냥 대충 쓰는 예비비가 아니고 네.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 예비비가 있고 네. 목적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예비비 항목이 따로 설정돼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2조 6천억이었어요. 네. 정부가 올린 안이. 네. 그중에 이 재해재난 대책 예비비 2조 6천억 중에 1조를 딱 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조 6천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이 1조 6천억 가지고 1년 내내 재해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게 여름에 홍수 났을 때, 가뭄 벌어졌을 때, 산불 났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기치 못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특별재난구역 선포되면 그 돈이 들어가는 예, 겁니다. 예. 그 돈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됐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필요한 돈은 중앙정부가 이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맞게 매칭해갖고서 돈을 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에서 1조를 싹둑 깎아놨으니까 네. 지금 저 예비비 가지고서는 내년 버티지 못하죠. 네. 그래놓고는 정부 책임이라 그러면서 네. 모든 걸 돕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 뭘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지금 저는 제가 아까 그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하나가 강기정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네. 적어도 한 20여 년에 걸친 누적된 인재로 인한 예고된 참사였다라고 제가 네. 지금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이재명이는 알 거예요. 쥐가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네. 2년 몇 달 전에 쥐가 떠들어댔잖아요. 무한공항 가지고. 네. 강기정이 지금 광주시장 하지만 지가 알 거 아니에요. 2000년에 지가 어떻게 2020년에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씌우려다 보니까 이 네. 직무정지 됐잖아. 네. 그럼 그 다음에 한덕수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이 직무정지 돼 있잖아. 네.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장한테 이걸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부터 맡은 사람한테 뭘 씌우고 네.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원래는 그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최상목 대행한테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네. 너무 잘해 지금. 네. 사고 난 지 불과 40여 분 만에 중대본을 꾸렸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내려갔잖아. 바로 내려갔습니다. 네, 바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뭐라고 시비를 하냐고. 네. 그리고 원래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라서 이런 그 내치 이쪽하고는 사실 위기 예. 상황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거든요. 재난 안전하고는 사실은 네. 부처상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평생 그 행정 공무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대로 지금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인 거예요. 네. 비록 다들 권한대행이 왔지만 중대본을 구성하는 5명의 핵심 중에 4명이 권한대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지만 뭐 그 사람들도 법무 행안 국방이 네. 다 지금 공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사람들도 다 행정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네. 이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무한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응급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 총리, 뭐 그밖에 수많은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다 탄핵돼서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런 대형 참사를 딱 접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인식들을 국민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재명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역풍이 지금 불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최상목 대행 탄핵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최상목 대행이 지금 1월 4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으로 정해놨고 바로 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면 그게 결국 이제 거기다 돈을 부어 넣는다는 네. 얘기인데 예. 부어넣을 돈이 없다는 게 명백하죠. 네. 바로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데 예. 새해 예산을 그렇게 깎아놨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하는 김윤도희가 네. 기자간담회를 좀 딱 준비를 했어요. 네. 그 기자간담회에서는 2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체포해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상목 대행한테
헌재 재판관 임명해라. 네. 안 하면 너도 탄핵이다. 이거 협박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둘 다 얘기를 못했어요. 네. 어제 분위기에서 도저히 못하죠. 기자간담회 15분 만에 끝내면서 아니 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그거는 우리가 데드라인 정한 바가 없다. 네. 그리고 차차 얘기하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그 자기네 윤석열 죽이기에 그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타임 테이블도 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탄핵시킨 다음에 조기선거 2달 후에 해갖고서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 만든다. 네. 이 지것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타임 테이블이 완전히 지금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탄핵 타임 테이블은 너무 명확한 게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한 4월 10일 정도에 탄핵 결정을 내리고 6월 10일 그럼 두 달 안에 선거해야 되니까 6월 10일에 대선 치른다. 요게 아주 딱 이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데드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야. 너무 마음이 급해요. 지금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걸린 시간이 92일인가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걸릴 게 확실하니까 이게 사안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걸릴 게 확실하니까 한 100일이나 120일 정도 뭐 법적으로는 180일이라고 하더라도 120일 정도 잡고 따지면 벌써 시간이 없어졌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헌재 심리에 대응을 안 해버렸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헌재가 지것들이 그냥 땅땅땅 해갖고서 자기네 시간표대로 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가 따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재 그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리적으로도 반박하고 팩트를 가지고서도 반박을 하면서 이 싸우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수로 대통령이 그 헌재 변론을 하고 있는데 중단시키고 지것들이 땅 때려서 파면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180일도 일종의 그 훈시 규정이죠. 훈시 규정이잖아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강제 규정도 지것들 마음대로 무시하는 게 종북주사파지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180일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200일도 걸리고 300일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속이 아니라 공정 정확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북 주사파들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걸 텐데 그 타임 테이블은 이제 소용없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한테는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 최종 판결도 최종 판결이지만 2심 판결만 나와도 그럼 이제 대법원한테 민주당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목숨이 대법원에 그냥 달려 있는 게 되는데 대법원이 언제 판결해가지고 날릴지 모르거든요. 그럼요. 법적으로는 3개월이고. 뭐 한 달 만에도 하면 한 달 만에 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아니 공직선거법이 뭐가 복잡하다고? 뭐 사안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 대법관들도 권순일이 당하는 걸 봤잖아요. 아이고 함부로 못해요.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그걸 뒤집는다? 제2의 권순일이가 나타나갖고서 다시 무죄 취지로 뭘 바꾼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2심은 지금 속도로 가면은 뭐 한 2월 말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말의 병법에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광화문에 지난 주말에 300만의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탄핵 저지 투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힘있게 외친 구호는 탄핵 저지가 아니라 이재명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실제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같은 얘기지만 좀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자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방어하는 거예요. 저쪽이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방어 전략이에요. 이재명을 구속시키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격이 방어보다 더 쉽고 더 힘이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사수를 외치지만 그 이상으로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이재명 구속이다. 이재명 구속, 윤석열 사수. 이재명을 구속시켜서 윤석열을 사수하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재명이 구속되는 순간, 이재명이 날아가는 순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그렇게 주장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예. 괜히 탄핵 뭐 이재명도 날아갔는데 탄핵했다가 정권만 또 그렇죠. 예, 다시 연장되는. 이재명이 구속되는 순간 네. 저 더불어민주당 정복수사파는 완전히 와해됩니다. 아니, 누가 이재명이 없는데 당이 일극체제가 유지되겠어요. 네. 이재명한테 학살당한 수많은 그 김대중과 함께했던 사람들, 네. 노무현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은 거의 와해되거든요. 그러면 저 이재명이 구속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정복수사파들은 대선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면 지금 그 다음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조국도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이 그 다음이지. 네. 그 밑으로 김동연 뭐 그 외 뭐 김경순이 뭐니 해봤자 다 2, 3%라서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전되고 좋아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찬성 쪽이 조금은 많죠. 거예요. 예, 아직은.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인데 이재명이 구속해야 돼 아니면 풀어줘야 돼? 네. 구속자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싸우는의 그 방점을 이재명 구속에다가 놓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국민 여론의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찬성 탄핵이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들이 달라도 이재명이 구속해야 돼 말아야 돼. 네. 그럼 이재명 구속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국민 다수를 등에 업고 싸워야지 싸우기가 쉽거든. 네. 싸우기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네. 저는 무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정쟁이 아니니까. 네. 나라 살리기 위한 투쟁이니까. 자, 그런데 이때 광화문 투쟁의 핵심 슬로건이 이제는 이재명 구속으로 집중돼야 된다. 네. 2019년에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공격했듯이 네.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지난 토요일 날도 가셨죠? 그때 네. 보니까 이렇게 아예 텐트를 예. 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가서 보니까 저는 사실 저런 집회 같은 거에 별로 그렇게 많이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나가본 집회 중에 가장 많았던 많았죠. 거, 네.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네. 많은데 일단 뭐 세종대로를 완전히 다 메웠고 네. 광화문 쪽도 세종문화회관 끄트머리까지를 네. 저는 그쪽으로 그 차벽을 넘어가면 저쪽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네, 저쪽은 그야말로 광화문 바로 앞에 아주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반대 집회가 5배 정도는 많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 종북수사파들이 안 그래도 야 이거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네. 계속해서 이거 저희들이 집회를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던 터에 네. 지금 무한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아예 안 해버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집회 뭐 연기 하면 할수록 새가 불리하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윤석열 아듀 콘서트라고 저것들 잘하는 무슨 저기 네. 또 문화 집회 형태로. 문화 집회 네. 이거를 계획했다가 지금 취소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종북수사파들이 이 집회나 뭐 이런 걸로 세를 과시하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도 와서 취재한 언론은 누가 봐도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좀 사진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지도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면적을 딱 놓고 보면 5배 차이 난다는 게 너무 명백해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네. 이제 이 광화문 집회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네. 이 대곡본에서 아예 드론을 띄워서 네. 이 전체 집회가 과연 몇 명이 모였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드론이 위에서 전체를 이제 이 부감하듯이 부감샷을 하면 네.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집회에서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저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네. 저거를 저 끝이 대한문 앞까지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시작은 세종문화회관 있는 데서 그리고 시작해서 지금 이 광화문 대로 전 차선을 네. 지금 메우고 있잖아요. 네. 이 전차선을 완전히 메우고 양쪽까지 꽉꽉 메워서 정말 저기를 통과하려면 파이낸스 센터 앞쪽에 있는 인도 쪽에만 조금 공간이 있어서 이 가운데로는 절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연단 뒤편에 네. 광화문 저 쪽에 있는 그 집회 그 우리 자유파 집회 모습인데 네. 여기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네. 근데 좌파 집회는 광화문 바로 앞쪽에
그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은 빼고 그 주변으로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집회에서 누가 봐도 몇천 명 수준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네, 윤상현 의원이. 예. 지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의 현역 당협위원장이 네. 시당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네. 세종시당위원장. 지금 이 보시면 이게 답니다. 좌파 집회는. 네, 이게 다. 네. 예. 근데 보면 굉장히 성기게 모여 있는 데다가 중요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저 네. 경복궁 들어가는 그 네. 입구가 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다 듬성듬성 있잖아요. 네. 저것만 보더라도 새가 네. 한 5분의 1이다라는 거를 5분의 1도 안 되고 네. 10분의 1도 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저것들이 봐도 쪽팔리지. 그러니까 저것도 눈이 저러니까 있는데. 저긴 지금 보니까 그 현역원들이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긴 네. 더불어민주당이 다 하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너무나 차이 난다. 예. 아. 그래서 그 현역원이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네, 김민전 의원도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서 이 광화문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 투쟁한다. 네. 그리고 특히 윤상현 의원이 너무 늦게 나서 죄송하다고 사죄의 큰 절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법정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싸우고 우리 자유우파는 광화문에서 싸우고 네. 국회에서는 좀 제발 국민의힘이 좀 싸워달라 이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 3축이 하나로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됐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집회의 인파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리지 말고 다 싸워 나가야 된다. 네. 아니 우리 국회의원 해보셨잖아. 네네네. 표 있는데 안 가요? 그럼요, 당연히 가죠. 저희 그 지옥이라도 간다며. 아니 표가 저 있으면. 정도 인파 앞에서 연설하는 거는 네.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꿈이죠. 저건 정치인들의 대선 꿈에. 후보도 사실은 저 정도 인파 앞에서 대선 후보도 저 연설 못 하잖아. 87년 이후에 저런 거 못 하잖아요. 네. 저렇게 많은 인파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는 네. 아마 그날 윤상현 의원 아주 그냥 흥분해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저렇게 몇십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정말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인데.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네. 저렇게 모였는데도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을 터인데 네. 그런데도 안 나오는 자들은 도대체 뭐냐고. 네. 그런데도 안 나오는 자들은. 이제 점점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이재명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투항을 하든지 네. 쪽팔리게 무슨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냐고. 네. 그런데도 아직도 언론들이 저 찬반 집회마저 막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참석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 조작이 먹히질 않아요. 이게 뭐 500명 참석하고 2000명 참석했으면 저런 식의 사진 조작으로 해볼 텐데 이게 뭐 워낙 차이가 나니까 네. 네. 더군다나 이 예전에 태극기 집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게 조금만 다녀보시고 사진 한 장만 찍어봐도 느껴지는데 네. 굉장히 연령층 다양하고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YTN 사진도 참 이상하네요. 네. 제 사진을 보시면 뭐 이렇게 합성 사진 같은데 네. 보세요. 맨 앞에 잘 보이게 하는 거는 즉각 파면이라고 대통령 탄핵 하는 주장이에요. 네. 근데 바로 옆에 태극기 들고 있잖아. 네. 아니 세상에 태극기 들고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그러면 저 태극기 든 저쪽은 다 탄핵 반대 집회의 사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반을 교묘하게 오래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저쪽 태극기 성족이든 저쪽은 분명히 아닌데. 아, 그러니까 저게 네. 어떻게? 저 가운데 빨간 선을 가지고 양쪽으로 그리고서는 맨 앞에 짜붙였네요. 네. 빨간 바탕에 즉각 파면이라고 한 그거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도록 지금 그 사진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이어 붙였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4분의 3이 탄핵 반대 집회고 4분의 1쪽만 지금 즉각 파면. 아, 그러니까 저 언론도 좀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네. 아니 쪽팔리게 저게 뭐야 도대체. 왜 저런 걸 보더라고 해? 그러니까요. 이 좀 언론들이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네, 채널A나 TV조선이 초창기엔 저런 집회 보도 자체를 안 저게 했었는데. 저 언론들이 네. 욕을 먹어야 정신 차려요. 네. 그리고 지금 조중동 절도운동이 진짜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중동이 논조가 바뀌잖아요. 네. 절독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겁이 나지. 네. 근데 그 받으면 다 끊겠다는 전화니까. 강 변호사 그거 잘 네. 아시잖아요. 네. 이 언론사 오너들이
대부분 웬만해서는 직접 전화 안 받아요. 네. 지것들이 무슨 대통령이나 되는 듯이. 그런데 유일하게 한 라인이 있어요. 그게 광고 쪽 담당자. 아. 광고 쪽 담당자는 24시간 지 오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절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가 직결되잖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 저 조중동한테 광고 주는 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은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지금 저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조중동을 성토하는지를 못 들어요? 지금 조중동에 광고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야, 네. 저 거기 왜 자꾸 광고해야 돼? 우리 저 상품 이미지만 나빠져.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사주일보예요. 이게 우파가 아닙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네. 체포영장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수처가 지금 오바의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순한 오버가 아니고 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검찰도 불법이고 네. 공수처도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근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잖아. 검찰이나 공수처나. 네, 경찰에 있는 게 명백하죠. 그렇죠. 네.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는 건 어쨌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뭐 한번 해봐라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가 아니고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른다. 네. 그것 또한 안 되지. 그건 부를 수가 없죠. 직권남용은 대통령 형사소추가 안 되는 건데 네.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래도 불법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죄로 적용을 하려고 해도 불법인 거예요. 네.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고 이미 네. 공수처도 지금 불법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네. 저지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버를 넘어서 이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전부 다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자들인 거예요. 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조문을 딱 보면 이 해당하는 그 공수처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다가 예. 인지하는 사건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예. 수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인지를 했냐 이거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체포영장이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법원이 발부를 하는 순간 법원도 불법이야. 네. 그렇잖아요. 불법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니까 그 판사도 불법이야. 네. 그다음에 저렇게 불법으로 영장이 나왔어요. 네. 이 영장을 가지고 이제 진짜 집행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공무집행 그냥 단순히 직권남용이 아니라 네. 이제는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고 네.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상대가 대통령이잖아. 이게 네. 내란이지. 네.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체포하러 가는 이게 내란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법을 아는 자들이 무슨 공수처 검사도 하고 뭐 검찰 검사도 할 텐데 네. 이렇게 무식했나? 검찰은 그래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은 예. 공수처에다 딱 잽싸게 퍼넘겨버렸고 던져. 네, 퍼넘겨버렸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거는 그건 검찰도 지금 공수처랑 똑같은 형태긴 하지만 네. 검찰은 조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 자기들이 사건 수사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 사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란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장을 받았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게 진짜 그렇긴 한데 절도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라고 지금 수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무슨 큰 말이 사건은. 되냐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을 작은 걸 걸어가지고 지금 하는 네. 건데 이거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예비군법 위반과 관련된 네. 무슨 살인 사건 이거 네. 아니야 지금. 네. 지금 예비군법 위반으로 내란죄 조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불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대통령이 형사상 뭐 책임지겠다,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해도 불법에 대해서 응하면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네. 설사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불법에 응하냐고. 네. 그거는 죽어도 못 하면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응하는 거야. 일단 저 공수처하고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국회에서의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검찰과 공수처가 불법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네. 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만 알아들어야지. 네, 그 정도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해갖고서 올리면 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 기각이지. 네. 그걸로 어떻게 유죄를 때려. 네. 그리고 지금 영장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수사가 적법이 되는 게 아니고 영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적부심이라든지 보석을 통해서 풀면 그만인 거예요. 그 진짜 이게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1심 판결 가야지 확인이 네. 가능한 거야. 저는 어쨌든 이 지금 대통령 측에서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지금 말씀 중에 나왔지만은 김영현 장관의 그 공소장 네. 이걸 검찰이 뭘 10쪽이나 되게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네. 검찰이 언제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죠. 원래 무슨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를 조국 때 만들어 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그거 불법 아니에요? 예, 불법이죠. 쭉 공개를 못 해서 국회에서 자료 예, 요청을 자료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공개하잖아. 예, 그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예,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무기로 해서 공개를 네. 하잖아. 자, 어쨌든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정말 허접하고 허술한데 네. 그 맨 뒤에 보면은 그 증1, 증2에서 사진 찍은 자료가 있어요. 네. 이게 증거물 1번, 증거물 2번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체포조가 그 다이소. 누구를 체포하려고 이런 거를 이 무기로 썼다, 준비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개헌글이 다이소 가서 그런 거 사갖고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 이렇게 허접해졌나 모르겠네. 네. 야 이래가지고 어디 저 좀도둑 하나 잡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군용 그 이런 장비들이 네. 그 경찰이나 검찰 장비들보다 훨씬 더 아니 그리고 예, 고가의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그게 말이에요. 네, 707 특임대는 군사 경찰 중에서도 가장 그 최우수 정예 부대인데 거기서 다이소 망치, 다이소 장돌이, 다이소에서 파는 그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는 찍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원래 전선들 묶을 때 쓰는 건데. 케이블 타이. 예, 케이블 타이. 전선 묶을 때 쓰는 건데 저런 걸 증거랍시고 사진으로 붙여놨다는 거. 저것도 그리고 보통 공소장 일본주의라 그래서 공소장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거든요. 네. 공소장만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록은 나중에 가는 건데. 근데 이 네. 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 이제 내가 군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내가 입은 군복도 다 매뉴얼에 써 있어. 네. 그 저기 저 재원이 군화 신으면 군화도 다 재원이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이 특전단의 707이 됐건 또는 수방사 헌병대 33단이 됐건 네. 체포조 운영하는 거는 이제 수방사 33 헌병단이 제일 그 이제 특화돼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체포할 때 쓰는 체포 용구 있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령으로 딱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네. 수갑, 포승 뭐 이렇게 쭉 나가 있어. 그리고 네. 그 재원까지 다 써 있어. 네. 그거 안 갖고 다니면은 이거 위법이야. 네. 그거 아닌 걸로 해도 위법인겠죠. 그러니까 네. 아니 군인이 그 자기가 소지하는 개인 화기도 다 매뉴얼에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권총을 잃어버렸어. 또는 뭐 저기 M16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시중에 남대문에 가갖고서 몰래 파는 그 러시아제 총 들고 가갖고서 가면은 이게 되냐고. 예? 아니 근데 아니 그냥 그냥 장비라고 하기에도 너무 허술해져. 장돌이들도 그렇고 저 야구 배트도 너무 조그맣고 이상한 그 리틀 야구에서도 안 쓸 것 같은 그런 배트에다가 제가 정말 드라이버도 그렇고 정말 벤치도 그렇고 선의로 해석하자면 네. 검찰이 가위는 저거 초등학교 3학년생들도 안 쓸 것 같은 문구용 가위 같은 거. 문구용 가위지. 예. 검찰이 내란죄가 하도 엉터리 죄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짓을 했나. 네. 일부러 공소 기각대라고 허술하게 공소장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인데 김용현 장관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 특수본 수사를 총지휘한 게 박세현이라고 하는 고검장이에요. 네.
고검장이 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휘를 해?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죠. 고등검사장이 이 사건 1차부터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박세현이라는 자의 네. 아버지가 박순용 검찰총 김대중 때 검찰총장이었던 그 네. 박순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박순용이도 검찰총장 되기 전에 대검 중수부장을 했대요. 네. 그럼 대검 부장들끼리는 다 서로 친구 사이거나 동기들이잖아요. 네. 진영구와 또 동기죠. 진영구랑 동기인 거야. 네. 그러니까 박순영이가 중수부장을 할 때 진영구가 공안부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통과 공안통의 두 대표인 거야. 네. 이 둘이가 아주 막역했다는 거예요. 네. 진영구의 사위가 한동훈이고 박순영의 아들이 박세현이고 네. 이게 또 둘이가 현대고등학교 2년 선후배고 네. 서울법대 2년 선후배고 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박세현이가 사건을 맡은 것도 이상하고 저 박세현이가 수사 지휘했는데 저런 허접한 그 공소장이 나왔고 네. 이러면 결국은 이거 박세현이가 사실과 관계없이 윤석열 죽이려고 지금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자가 저 아버지 때부터 친하면 세교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세교가 있는 한동훈이랑 세교가 있는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랑 아주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인 거야. 네.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한동훈이가 뒤에서 다 지휘하고 있나?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박세현이도 어쨌든 검찰청에 있었으니까 네. 이런 의심까지 제기될 정도로 이 박세현이의 처신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많고 네. 그다음에 그 박세현이가 지휘한 공소장이 저렇게 허접한 수준의 공소장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나마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수사권은 공수처로 넘겨버린 네. 박세현은 반대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나마 심우정이가 네. 그래도 제정신이 좀 있는 거지. 네. 예. 그리고 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 네. 대통령 체포도 구속도 힘들고 네. 수사도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 네. 지금 내란죄 성립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데 이걸 해놨다가 누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해서 뺀 게 뒤늦게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눈치채고 넘겼지만 네. 이미 수사한 거는 기범죄가 되잖아. 기수범죄잖아.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제 어떻게 못해.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네. 네. 근데 저 박세현이 저렇게 드라이브 거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걸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김용현 장관은 이제 검찰 손을 떠난 거예요. 네. 한번 기소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예. 공소 제기 이후의 수사는 부적법한 거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못하는 거고 다른 군인들도 그럼 김용현은 무죄로 나오겠네. 그러니까요. 저런 허접한 공소장을 어떻게 유죄를 때려? 아니 그리고 지금 다른 군인들에 대한 것도 네. 지금 구속기간이 이제 곧 만료되거든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전날에는 다들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연말 연시가 쫙 껴있기 때문에 수사할 날이 며칠 없어요. 그러네.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 아니야 지금. 1월 한 5일쯤까지면 거의 지금 군인들이 다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3인방 이번 주 구속 기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일까지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1월 5일 전에 다 기소가 될 수밖에 없고 기소되고 나면 한 1, 2주 있다가 제가 볼 때 보석 청구하면 다 풀려나요. 네. 그럼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재판은 네. 검찰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거 지금. 그렇죠. 네. 예. 영장은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기소하고 나서 공소 유지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네. 저 뭐 이재명이나 김병주나 뭐 박선원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런 그 종북 주사파들이 막 지것들이 가짜뉴스 괴담하고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막 압박을 했잖아요. 네. 이거를 검찰이나 공수처가 막 받아 적어서 쓰게 해가지고 네. 급하게 거기에 쫙 맞춰가지고서 공소장 만들어 갖고서 재판에 덜렁 넘긴. 네. 그리고 이 재판이 유무죄가 나오기 전에 우선 대통령부터 체포하고 대통령부터 탄핵시키면 다 끝난다. 네.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 되니까 네. 지금 이렇게 몰고 가다가 덜컥덜컥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하고 예. 이재용 회장 사건인데 맞아요. 둘 다 결국 재판 오래 해보니까 싹 다 무죄 나잖아요. 다 무죄잖아. 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소를 하면서 하나만 걸려라. 이걸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혐의 사실이 47개. 47개. 아니 대법원장인 분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47건을 저지를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재명보다 더 많이 저지르겠냐고. 어떻게 47건이 47개. 전부 무죄, 전부 무죄. 전부 무죄.
이재용 회장도 열 몇 개인가 되는데 다 무죄. 예. 그게 바로 그 한동훈식 수사와 기소인데 지금 박세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무죄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예?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비행기 사고와 이 영장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그냥 1시간이 후딱 지났습니다. 네. 오늘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지금 그래서 저 정부 수사파들이 집회 안 한다. 국가 네. 애도 기간을 핑계 삼아 또 여야는 뭐 이 정쟁하지 말자 그러는데 지그때는 원래 정쟁했으니까 안 해야 돼. 네. 광화문 자유파 국민들은 정쟁한 게 아니라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화문은 계속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제가 꼭 마지막으로 다음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아니라 이 탄핵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매주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 투쟁 의지를 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체포 영장 어떻게 되느냐 뭐 이 얘기인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체포 자체가 불법한 체포다. 체포 영장 자체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지금 청구한 체포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혹시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걱정 안 네, 나와도 경호처가 이 체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여러분들이 우리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만 확고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